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8월 27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주요 신문의 일면부터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이쪽 오른쪽에 있네요. 왼쪽이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박원순 집값 급등에 용산 여의도 개발 보류.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용산 여의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지적 많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라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부동산 점검반 즉각 가동하겠다 하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개각 얘기가 실렸군요. 이번 주 중폭 개각, 교육, 국방 바꾼다. 그동안 교육, 국방 장관은 개각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조선일보는 교체 대상이라고 옷을 박았습니다. 교육 유훈의 의원, 국방은 군 출신 유력하다. 그리고요, 환경, 여성, 고용, 산업 장관도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한 6명 정도가 바뀌는 꽤 큰 폭의 개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정면 돌파. 소득 주도 성장 속도 낼 것. 어제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그동안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최근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악화된 지표를 말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추진하라는 역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속도를 내겠다 했습니다.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요. 지금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트럼프 경고의 청와대 남북 사무소 신중 모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발표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안 간다고. 아예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북한과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하고 어떤 연관일지 일단 청와대는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신문 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관련 기사입니다. 북중 동시에 때리며 트럼프 비핵화 성과 노린 협상술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해석을 달았네요. 성과를 노린 특유의 협상술이다. 내용을 좀 보면요. 북한이 핵무기 신고 등 큰 변화 안 보이자 비핵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동시에 중국에까지 경고장 보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한겨레 기사를 분석하고 있네요. 그러면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김정은 곧 만나길 고대한다라면서 대화 문 자체는 닫지는 않았습니다. 자, 또 관련 기사 보죠. 폼페이오 방북 이렇게 발표를 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 취소를 했고요. 대북 라인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의 모습이죠. 이 사진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책상에 앉아있는데 이른바 이제 백악관에 있는 이 책상이 결단의 책상 이런 이름이 붙은 책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앉아서 지금 외교 참모들이 쭉 둘러서 앉아있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요. 회의를 하는데 이런 모습의 회의를 하네요. 본인은 큰 책상에 앉아있고 참모들은 앞에 의자를 놓고 갖다 놔서 약간 미국 쪽 그런 분위기에서 보면 좀 보기 드문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런 장면을 백악관이 공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사 좀 더 보죠. 일단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 좀 설명한 게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방북 발표에 북한 긍정 반응 없자 빈손 귀환 우려 전격 취소한 듯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문가들 이제 분석이 좀 나와 있어서 보겠습니다. 비핵화 협상 담보에 답답함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인 흔들기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이번 방북 취소 결정에도 트럼프 특유의 이런 결정이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경수 의원님, 주말 동안 깜짝 놀란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의도가 과연 뭘까요? 노림수. 북한을 상대로 빨리 양보하라는 뜻이죠.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을 해왔지만은 그 비핵화 리스트, 그러니까 핵무기 리스트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데 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과거에 한번 이 전략을 사용해서 예. 효과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예. 직전에. 그래서 네, 정상회담 안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급히 만났죠. 네. 정상회담 안 하겠다고 취소 통보를 하니까 북한에서 양보를 했었죠, 그때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도 빨리 양보를 하라.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북한에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강한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주고 있는 거죠. 예. 일단 미국과 중국 간에는 무역 협상이 거의 무역 전쟁 수준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협상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도 굉장히 그 어떤 북한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나오지 말고 무역 협상에 집중하고 양보하라. 이런 어떤 뭐 압박을 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시열 교수님, 지금 중국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중국 쪽 반응은요. 일단 여기 기사가 있어서 잠깐 제목 좀 보겠습니다. 발끈한 중국, 트럼프 무책임한 주장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단 북한 쪽 비핵화가 진전이 없다. 그리고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무책임한 주장이다라는 반응을 보인 건데 이렇게 되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구구절에 가기로 돼 있습니다.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그간의 이 정기 상황과 다르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 발언을 하는 것은 현재 이 비핵화 국면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관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걸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조율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죠.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중국은 뭐 발끈하면서도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무역 전쟁 문제와 자꾸 연계하는 것에서도 이제 오히려 부담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는 이제 오히려 구구절에는 북한 방문을 이제 예정대로 하면서 오히려 이제 비핵화 관련된 자신들이 정당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가면서 가서 이런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걸 미국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전체 상황판에서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발언을 통해 갖고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들이 이제 작용한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번 문제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내부 얘기인데요. 이걸 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행하려던 해성 남북 사무소 설치 연기될 듯. 원래는 뭐 조만간 된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설명이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개소는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요. 통일부 개소 원칙 변함없지만 여건상 일정 미룰 수도 기류 변화. 청와대도요. 미북 관계 고려해 개소 일정을 잡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9월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술인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지금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계속 추진하는데 미국의 입장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 남북 개성에 둘 남북 사무소 문제도 사실은 곧 개소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미국도 우리 정부에 요청하는 게 북미 관계의 속도와 남북 관계 속도를 맞춰달라고 하는 요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남북 간의 이제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를 설치하는 문제가 소위 한미 동맹의 일정한 사지를 빚을 정도까지 추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일단
뭐 미국이나 북한이나 지금 내부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다. 내부 정치. 네, 왜냐하면 하나가 종전선언과 핵시설 목록에 대한 서로의 빅딜 문제인데요. 그렇죠. 양측 모두 서로 이 카드를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카드를 내놓는 순간 소위 대통령 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설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9월 9일 또 북한 입장이죠. 9월 9일, 그다음에 10월 10일은 또 노동당 창건일,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6일이 중간선거. 이런 서로의 시점 자체, 시간적인 차이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서로의 로드맵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미국 우선주의가 들어오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교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쉽게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기 어렵다 이런 전망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간 고리가 있죠. 9월 9일 시진핑 주석의 방북,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두 가지 빅딜 사이에 조정할 수 있는 안을 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을 고수하겠다. 저는 이건 김정은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탑다운 방식을 수용할 거고 내가 결정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을 할 수 있으니 당신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맞게 일정한 조응 조치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것들을 전격적인 조치를 결정하라. 그렇죠. 뒷문을 열어놓은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는 상황은 어렵지만 두 정상이 이 문제를 깨기는 어려운 그런 정황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이 외교 협상에서는요.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의 안을 만들어 놓고 최고 결정자는 만나서 사진 정도 찍고 사인을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요. 거꾸로 최고 결정자가 순간순간 뒤집거나 결정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때 여야 동행 협의 중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가 선출됐는데 선출 축하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여야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윤기찬 변호사. 지금 김종욱 교수께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풀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줬는데, 일단 여야 동행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의를 한 셈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좀 사실은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뜬금없다. 동행하면 좋죠. 근데 동행하는 그 취지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면 4.27 그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또 염두에 둔 발언 아니신가. 대통령은 그 비준 동의를 굉장히 강조했죠. 이해찬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측면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실제 교착된 남북 관계 또는 북미 회담 이 추진 여부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으로는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것은 제가 볼 때 중국이 지금 이 무역 전쟁, 무역 문제를 북한 비핵화 문제하고 연계시키고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먼저 풀고 그다음 비핵화 문제를 풀겠다. 제 생각에 로드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측에서는 종전선언을 아마 제의했을 것 같고 북한 측에는 핵 리스트하고 SLBM 또는 ICBM, 그러니까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 이런 수단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이런 어느 정도 접근이 가다가 그럼 미국과 북한은 어느 정도 좀 접점을 제 생각은 찾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시고 나서 이제 남북 그 정상회담 추진도 하고 그다음에 개성사무소 개설 문제도 추진했던 것인데 그것이 중국이 끼어들면서 아마 이제 미중과의 그 무역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관계, 외교 관계에다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 문제를 얹혀서 한꺼번에 다 차지하겠다 이런 그림수인가요? 중국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미국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국내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중의 무역 문제 풀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를 풀겠다. 아마 이런 약간의 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협상 순리라기보다는 좀 물러서는 작전이 아닌가. 어느 정도 로드맵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욱 교수께는 요 질문만 드릴게요. 아까 똑같은 질문이다. 여야 의원들을 남북 정상회담 때 동행하는 거 지금 추진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남남 갈등이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잔존 문제이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소위 지금 보수적인 정당 같은 경우는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심이 바탕에 깔려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요. 또 남남 갈등의 소재가 많아지게 되면 대통령 스스로가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또 협치라고 하는 측면 차원에서 다각적인 포석을 하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저런 방식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야당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냥 축하는 축하대로 하는 거죠. 그 집권당 당 대표에게 하지만 저는 중대한 직접적인 야당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거죠. 야당한테 좀 정중하게 협치를 하려고 제안을 해야 한다면 된다. 협치의 대상에게 자기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진정성이 있는 건데 이건 좀 그 야당이 봤을 때도 좀 여당에는 집권당 대표에게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좋게 들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윤기찬 변호사하고 김종욱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야당이 거절하겠네요. 제안이.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보이네요. 거절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면 그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최영선 의원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같이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가야 된다. 북한은 단일한 독재 국가 아니겠습니까? 목소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북한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그 대화가 무르익는 데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일방적으로 북한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또 목소리도 국내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정말 비핵화에 대해서 단호하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최영선 의원께서는 야당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좀 방금 김종욱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달 과정에서 약간 기분 나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죠.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진이 큼지막하게 나왔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집값 불지르고 뒤늦게 진화 나선 박원순. 동아일보 기사는 상당히 제목이 비판적이군요. 여의도 용산 개발 보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발 계획 발표 7주 만에 접어. 여의도 관련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게 7월 초입니다. 한 달 반쯤 됐거든요. 그런데 7주 만에 접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의도 용산 아파트값 급등 이어 서울 전체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 시장이요. 집값 안정될 때까지 보류. 국토부, 청와대와 사전 협의 거쳐 수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옆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여의도 집값 2억 뛰자. 2억이요.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계획을 발표한 뒤 이렇게나 뛰었다고요. 통째 개발 7주 만에 전면 보류. 박원순 싱가포르 구상 왜 접었나? 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이 여의도 개발 계획을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자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요. 일단 대선 주자로 정부와 엇박자의 부담을 느꼈다. 이런 또 정치적 해석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여기도 하나 더 보죠. 서울시가 여의도 용산 개발을 전면 보류한 배경에는 박원순 시장이 여권 내 유력 대선 후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시장이 집값 안정화에 공을 들이는 문재인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얘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박원순 시장의 발표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죠. 사실 제가 강조한 여의도, 그다음에 용산 미래구상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랜이 과거의 재개발 관점으로만 해석되고 또 관련 기사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과열 조짐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주택시장의 안정화 역시 서울시장의 또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의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적극 협력해서 부동산 시장을
저희들이 최대한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최영수 의원님. 우선 어제 박원순 시장의 보류 결정 잘한 겁니까?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잘못된 거죠. 이런 정책을 불쑥 꺼냈다가 또 불쑥 철회를 하고 이런 거는 정책의 신뢰 문제에도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 그런 데는 박원순 시장의 신뢰도에도 큰 흠을 주는 것이고 지금 서울 집값이 강남의 집값인 것은 맞고 안정시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은 사실은 오랜 저금리 상태로 인한 시중 부동자금이 최근 몇 달 동안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식으로 그 박원순 시장의 개발 어떤 계획이 불씨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저 자체가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게 불씨가 됐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저걸 철회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옳으냐?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 경제가 이 저금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하면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다 보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금리를 못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은 여기서 뭔가가 터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원인은 저 먼 데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 집값 문제를 과연 지금 박원순 시장이 불씨를 터뜨려서 벌어졌다. 저는 원인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박원순 시장이 불쑥 발표한 측면은 지적을 받을 만하나 집과 관련해서 본인이 비난을 받는 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마지막 불씨를 터뜨린 건 맞지만 그 근본 원인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울고 싶은데 박원순 시장이 뺨 때려준 격이긴 하지만 그 근본 문제는 저걸 철회한다고 해서 또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정욱 교수께는 좀 다른 측면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최영석 의원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게 이제 박원순 시장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도 이제 불쑥 발표하고 또 불쑥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대선 주자로서 여권의 대선 주자로서 이런 모습이 조금 타격을 주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뭐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까요? 타격을 받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정책 혼선이 발생을 했고 또 이쪽 지지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예를 들면 정책적인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문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 그 국민 경제 자체 자산 포트폴리오 자체가 부동산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서울 시내 자체 내에서 양질의 소위 집들을 공급해냈는가에 대한 문제, 또 그다음에 강남구 균형 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강북 지역이 상당히 좀 기울어진 발전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일정한 투자 분명히 필요했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형태이든지 서울시에 대한 새로운 개발 또는 변형의 프로젝트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시점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이번 참에 또 하나는 이 소위 분권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닌데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가, 시장이 얼마나 자유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부가 계속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개입해서 이 문제를 끌어나간다고 한다면 소위 시장은 여기에 반발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 박 시장께서도 저희 앞으로 큰 길을 가시려고 얘기한다면 사전에 좀 충분히 조율된 정책들을 제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실수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그널은 서울 시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신문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굉장히 호되게 비판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 두 분 평론은 비교적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안도되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새 당대표가 뽑혔죠. 주말 동안입니다.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강한 당대표의 젊은 최고위원, 집권당 목소리 커진다. 이해찬 대표, 초박빙 예상 깨고 득표율 42.88%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일단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 40대 초선 2명이 포함됐다. 그래서 강한 당대표, 젊은 최고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흥미로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김영배 등 이해찬 퀴즈 청와대 입성. 자, 이해찬 퀴즈라고 하면서 특정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에 자세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최근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청와대입니다. 그다음에 민영배 자치발전비서관 등 이른바 이해찬 퀴즈라 불릴 만한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청와대에 입성한 만큼 사실상 독주해온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내부 견제도 강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원래 굉장히 강한 캐릭터 그리고 굉장히 뭔가 추진력이 강한 이런 정치인인데 본인과 관련된 이른바 이해찬 퀴즈도 최근에 청와대에 참모로 들어갔기 때문에 청와대 독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하나 더 보죠. 역시 매일경제 비슷한 제목이 달렸습니다. 20년 집권 다 돌린 이해찬호 당청 협치 민생 삼각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기사를 보죠. 요 두 개의 기사가 아주 관심 있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입지 다진 송영길, 한숨 돌린 이재명, 김진표 전해철 타격. 자, 이해창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그 뒤에 남은 여러 가지 손익계산서 얘기가 있군요. 민주당 전대 손익계산서. 여기 보면 송영길 전 후보, 이제는 전 후보가 됐습니다. 송영길 전 후보, 이번에 당대표에 되지는 못했지만 차세대 주자, 호남 대표임을 확인했다.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왜 나왔을까요? 이재명 시장은요,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새 당대표를 지지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정치적인 위기에 있으나 본인이 지지한 당대표가 선출이 됐으니 입지에 탄탄해졌다. 그래서 한숨을 돌렸다. 이런 분석이고요. 그리고 김진표 의원도 당대표 경선에 나섰는데요. 생각보다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위거든요. 3명, 본선에 진출한 3명 중 3위를 해서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이 김진표 의원을 지지했던 전해철 의원, 이른바 친문 핵심인데 역시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 그래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기사는요. 박주민, 김혜영.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가 같이 뽑힌 최고위원들인데요. 자, 박주민 1위, 김혜영 다 40대 초선입니다. 참신한 인물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40대 초선의 반란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시호 교수님. 예. 제가 한참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많아갖고.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에 가리고 또 이제 뒤에 서서 별다른 이제 역할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 이제 국회 내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네. 전반적인 개혁 정책을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알려나가는 데 문제도 그렇고. 예. 근데 어쨌든 이해찬 신임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이제 그런 당의 역할 부분이 좀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이제 부딪히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해찬 퀴즈라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이미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네, 당청 관계 부분도 이제 잘 조율을 이제 좀 준비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강성 대표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계속 알려져 왔었는데, 당내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개혁에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의 응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조금 껄끄럽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이해찬 새 당대표가 훨씬 더 선배고요. 그리고 나이도 좀 위고, 그리고 본인 이 성격도 굉장히 강한 성격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도 이제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나 그런 쪽에서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나타나는 거를 이제 좀 저하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현 상황을 보면은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이제 민주당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내에서는 뭔가 이제 그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청이 협조를 하는 그림으로 가야지만 좋겠다. 무게추의 일부라도 좀 당으로 가는 모습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입장에서 당이 강하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일종의 호의병 갖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 당이나 청와대가 갈등하면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껄끄러운 관계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상황적으로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주말 동안 있었던 당대표 선출 모습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기호 3번 이해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기호 3번 이해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통령님을 도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책무를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은 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만이 유일하게 이 역사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민주당을 잘 단합하고 혁신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윤시안 변호사, 지금 뭐 당선된 이해찬 대표의 모습인데 그 뒤에 이제 송영길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이제 낙선을 했거든요.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평가는요, 송영길 의원은 약진을 한 거다 그러고요. 김진표 의원은 부진했다. 상반된 평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2등, 3등인데.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원래 이 시작 전에는 사실 송영길 후보가 뭐 한 3위 정도로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분이 물론 그 고향이 유일하게 호남분이 있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약진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 가능성을 점친 분들도 있지만 김진표 후보가 워낙 또 사실은 지지 기반이 강하고 친문표를 또 휩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당내 선거다 보니까 강한 여당 이런 프레임이 먹혔던 것 같고요. 또는 송영길 후보의 세대 교체 프레임은 오히려 김진표 후보가 당한 것 같아요. 그걸 이해찬 대표한테 간 게 아니고 그 영향이 김진표 의원한테 갔다. 연륜은 사실 나이는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분명한 정체성 문제도 있고 이게 이분이 보수적 성향이냐 아니면 진보적 성향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당내 선거에서 저는 사실 김진표 후보가 되면 야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여당 당내 선거다 보니까 20년 재집권 이런 프레임이 좀 어떤 그 당심에 작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송영길 후보가 저는 가장 큰 수혜자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세대 교체론의 선두 주자가 돼버렸어요. 또 지금 표심을 분석해 보면 최고위원 선거에서 40대 중반하고 40대 초반 두 분이 지금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당심도 세대 교체를 어느 정도 원하고 있다. 그것이 빨라지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이 송영길 후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교체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리고 당심도 이제 세대 교체를 어느 정도 원해서 그 영향이 좀 표로 나타났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세대 교체는 좀 아직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이 기사입니다. 역시 이제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정동영, 이해찬 이미 당대표가 됐습니다. 각각 여기는 평화당,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이해찬 2호, 손학규도 대표되면 어게인 2007. 이게 뭡니까? 그럼 10년 전 더 뒤로 돌아가는 겁니까?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두 분은 이미 당대표가 됐고요. 지금 손학규 후보인데요. 바른미래당 당대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일 결정됩니다. 근데 지금 꽤 앞서가고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당대표가 각각 정당에서 될 경우에는요. 2007년과 똑같은 상황인데 2007년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1년 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당의 얼굴로 다시 마주하게 되는 걸 합니다. 2007년에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을 벌였다. 당시는 정동영 대표가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진짜 10년, 11년 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그대로 되네요. 그 얼굴이 세대 교체 조금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자, 이번엔 개각 얘기로 좀 기사를 가보도록 하죠. 이번 주 5에서 6개 부처 개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기사입니다. 유훈회, 양양자 등 입각 거론되고 있다. 고용 쇼크, 지지율 하락 등 겹치자 중폭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 노력. 유훈회, 여가부 장관 후임 물망, 교육부 장관 발탁 의견도 2개의 자리에 지금 물망이 있다. 그리고요, 양양자, 산업부 장관 후보에 올랐다. 아까 일면 기사를 보셨는데요. 그때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교육, 국방장관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분명히 개각 예의가 지금 물밑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김유철 교수님. 예. 이 개각 얘기인데요. 사실 청와대 측에서도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우리 정부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지금 9월이 남북 관계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9월은 국회에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장관을 바꾸면 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국회도 그다지 여유가 없어 보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 현안 때문에 그다지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과연 개각을 할 것인가? 근데 언론들은 개각을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상황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분명히 이제 교육부나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제 뭐 소득주도 성장률이나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논란을 좀 넘어서서 네. 새로이 이제 좀 틀을 짜는데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한 역할이 이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간의 이제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교육부가 굉장히 잘한 게 이제 없다라는 평이 이제 아주 중평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개혁 필요성은 분명히 제기된 바는 있습니다만 현재 과연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나 네. 또 혹은 뭐 지금 남북 관계 문제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대외 정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이제 개각 자체가 이제 적절한 시기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이제 지지율 떨어지고 하는 상황에 예. 약간 개혁 성향의 인물이거나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내각에 내세워서 예. 약간 정부의 이미지를 조금 쇄신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 거론되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예. 현재 교육부나 산업부 현재 굉장히 전환기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적절한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좀 다소 비판적인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좀 이미지 정치 차원 내에서의 개각 예.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오히려 지금 돌아가는 대외 정세나 이런 부분과는 상당히 별개로 개각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개각이 적절한 건지 그 인물이 분명히 충분히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좀 점검이 좀 다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걱정이 드는 거는요. 사실 통상 개각에 대해서 청문회가 벌어지면요. 여야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자, 지금 정부나 새 당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나 야당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칫 청문회 정국으로 가게 되면 이 협치가 공연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에 실린 사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뭔가요? 여자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올라가자 함께 아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여자 카누 용선입니다. 용선.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용 모양의 배도군요. 그 500m 대회에서 여자 남북 단일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자, 단일팀이 우승한 건 국제에 대해서 금메달 딴 건 처음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과연 어떠한 깃발이 올라갈까 보니까 한반도기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한반도기가 개양된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노래는요.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죠. 자, 폭우에 휩쓸린 승용차 국민일보인데요. 차가 완전히 뒤집혔군요. 어제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에서 40mm의 폭우가 내려서 저렇게 물이 불었고 그리고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계곡에서 승용차가 저렇게 물살에 쓸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비 보면요. 태풍 소울릭 때 온 비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요. 비는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 온다고 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 좀 더 보도록 하죠. 국제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 얼굴이 나왔네요. 족수 없는 아베. 3년 더 일 키잡이 노릇. 역대 최장수 총리 되나.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군요. 우리는 아베 총리 이런 기사 나오면 되게 비판적이고 뭔가 좀 못된 짓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다룬 기사가 많은데 일본 내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좋은가 봅니다. 여기 보면 내달 20일 자민당 총재 출마 선언. 여기 보면요. 개헌, 아베노믹스 심판론이 시들한다. 개헌 논의와 아베노믹스가 시들한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심판론, 그러니까 일본 내 야당들이 제기한 그 심판론이 시들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선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요. 아베 총리가 이번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 2021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역대 최장수 총리는요. 사또 에이사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총리의 재임일이 2798일이랍니다. 대략 한 7년 좀 넘어가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이 기록을 깨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베 총리가 그럼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역시 경제군요. 경제 살아나자 일본인 74% 현재 생활 만족한다. 이렇게 내각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총리 계속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역시 경제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민심이 안정된다. 이게 뭐 어느 나라나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최고의 애국자 잃었다. 오바마도 인정한 미국의 보수. 존 맥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별세했습니다. 자,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여기 소개가 되어 있네요. 파나마 해군 기지에서 태어나 베트남전 영웅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뇌종양 투병 중에도 트럼프의 쓴소리. 미국 정치권 애도 물결. 당리당략 얽매이지 않고 소신 지켜 매버릭이란 애칭도 있다. 본인의 당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옳다고 믿는 거는 말을 하고 실천했다. 이런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여기 자세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있는데요. 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인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 맥케인 상원의원과 대선 경쟁을 벌였으니까 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인 오바마 케어 폐지에는 반기를 들었다. 아, 이게 통상 말이에요. 정적이라면 정적이 하는 일은 일단 반대를 하고 보자. 이렇게 정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옳은 거는 정적이 하더라도 지지하겠다. 이렇게 한 인물이군요. 대단히 배포가 크거나 그릇이 큰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맥케인 상원의원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별세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지난해 7월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자택에서 투병 생활을 해오다 향년 81세의 나이로 가족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 해군에서 22년을 복무하고 베트남 전쟁 땐 5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이에 맥케인 의원은 전쟁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1982년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5년 후 상원에 입성해 6선을 지냈는데요. 이후 2000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권에 도전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진 못했지만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자 대표적인 원로로 초당적인 존경을 받아왔는데요. 맥케인 의원의 별세 소식에 미국 정치권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맥케인 의원의 가족에게 깊은 연민과 존경을 전한다며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당신과 함께할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과거 2008년 대선에서 경쟁을 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또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등을 맡아 주한미군과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가지기도 했죠. 맥케인 의원의 별세 소식에 문 대통령도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우정, 따뜻한 미소를 잊지 못할 거다, 이렇게 SNS로 조의를 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맥케인 상원의원은 본인도 군인 출신이지만 집안도 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애국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이지만 본인의 소속한 정당과는 다른 주장도 해서 옳다고 믿는 것은 정적의 정책도 지지하는 소시 있는 정치인으로 또 평가됩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미국 쪽에서 애도 물결이 꽤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견 저는 이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가 적어도 애국적 가치를 실현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말씀하셨듯이 조부나 아버지가 다 해군 대장 출신이시고 본인도 해군에 있으면서 베트남전에서 5년 반 동안 잡혀 있다가 포로로 있다가 5년 반을 먼저 석방을 제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방 내가 나 혼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러면서 애국적 가치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 자유주의적인 보수적 가치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킨 전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보수적 가치를 지키지만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정치인이었다. 그래서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우린 달랐지만 이상은 공유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에서 박수를 받는 정치인.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맥케인이 어떻게 방어를 해줬냐면 그는 가족을 사랑하는 훌륭한 미국인이다. 나와 그는 정책에 이견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공격 내용이 그거죠. 오바마 대통령 아랍인이다. 네, 아랍인이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이 있었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명예로운 방식으로 정치를 했던 그래서 아마 미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극단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저런 소위 서의 차이를 인정하는 정치들을 그리워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좀 진보든 보수든 싸울 것이 아니라 저렇게 좀 모두가 좀 존중받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양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맥케인의 죽음은 좀 아쉽고 좀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약간 우군인 미국 정치인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네, 방금 전에 조금 보완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베트남전에서 5년 반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왜 전쟁 영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자원 참전을 했습니다. 베트남전에 자원 참전을 해서 폭격 도중에 이제 피격이 돼가지고 포로가 됐는데 저 전투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당시에 맥케인의 아버지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걸 알고 이 아들을 풀어줄 테니까 미군에서 와서 협상해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베트남 입장 좋은 인질이네요. 그러니까 인질을 이용해서 협상에 나서려고 그러니까 내가 인질에 이용될 수 없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포로로 잡혀온 미군들이 있는데 내가 먼저 석방될 수 없다. 해가지고 석방을 거부하고 그 고문을 당해가지고 다리를 계속 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 정도로 고문을 당하는 속에서도 이제 미국의 가치와 미국인의 품위를 지켰다. 해서 나중에 이제 전쟁 영웅으로 굉장히 그 미국 국민들의 그걸 받게 되는 거죠. 진짜 전쟁 영웅이군요. 근데 우리나라 군에 계신 분들이 참 모범으로 좀 삼아야 되는 인물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낭만적 마지막 남은 낭만적 보수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한 4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 고귀함, 어짐, 좋음 뭐 이런 걸 갖춘 정치인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고요. 다 좋은 말인데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적 이상주의가 이제 그 반영돼 있는 그거를 이제 대표하는 정치인이셨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또 비판적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종 편견을 갖고 있었고 또 한편은 이제 동성애 혐오주의자다 뭐 이래가지고 새 시대에 이제 적절한 분은 아니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권 도전에 2번 실패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미국의 보수적 이상주의를 대표하면서도 새로운 시대 흐름에는 또 이제 조금 거리가 있는 미국의 보수에 약간 좀 그늘진 면도 갖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대권 도전도 실패한 그런 경험을 가지신. 근데 그러나 한국에 적어도 보수는 좀 배워야 할 그 보수적 정치인이죠.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천천히 훑어봐야 될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내 얘기로 다시 돌아와 봐서 보겠습니다. 전두환, 알츠하이머 증세. 오늘 광주서 열리는 재판 못 나간다. 오늘 원래요, 광주에서 재판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른바 이제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못 간다 합니다. 오늘 광주 법원인데요. 이유는요, 어제 부인 이순자 씨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래서 못 나간다. 왕복 10시간 광주 재판 출석은 무리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특별히 논평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특검 얘기입니다. 오늘요, 허익범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기소가 됐죠. 구속 피한 김경수. 그런데요, 380km 원정 재판 불가피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심은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석 달 내 받도록 돼 있다. 지금 특검법, 드루킹 특별검사법이 1심은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못을 박았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게 법원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는 경남에 있는데 재판받으러 만약에 주 2, 3회 재판 때는 수시로 왔다 갔다 된다. 그래서 도정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다룬 기사네요. 특검 얘기를 간단히 좀 해봐야 되겠군요. 윤기찬 변호사. 오늘 뭐 발표를 합니다. 뭐 내용은 다 알려졌습니다만 특검이 너무 좀 알맹이가 없었다. 그냥 저렇게 끝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더라도 뭐 그다지 큰 기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배경 설명 과정에서 정치적인 쟁점이 될 만한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드루킹 일당이 어쨌든 그 댓글 조작한 이유가 그들이 스스로 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했는지에 대한 분명히 배경 이유가 있을 테고 그것이 대선과 연관돼 있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큰 이슈로 볼 것이고요. 특검이 그걸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걸 밝혀냈죠. 거기에 그 댓글 조작한 이유도 대선과 관련돼서 어떤 선거운동 과정이라는 점도 암시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공모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이제 구속영장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됐던 것인데요. 그거는 거기에 구속영장 기각서에 보면은 공범 성립 여부 및 가담 관여 정도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무죄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선거법 위반까지 같이 기소됐기 때문에 아마 1심 판결 선고는 특검이 발표한 내용보다 그러니까 또 법원이 영장 기각한 내용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3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지만 도정 차질보다는 사실은 재판에 더 충실하는 것이 아마 그 김경수 지사의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좀 더 진척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보죠. 양승태 대법 검찰총장 압박 문건 작성했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대법원이 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문건을 만듭니까? 판사 비리 수사 막으려고 봐주기 수사 의혹 흘리려 한 정황이 문건에 나타났다 그러네요. 이건 뭡니까? 여기 자세히 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2016년 검찰의 판사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 김순환 검찰총장을 압박하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뭐 알려졌다라고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뭐 100%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당시 김순남 검찰총장이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정 전 대표를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 문건 작성자는요.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다네요.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는 순간 홍만표 변호사의 성공한 로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수뇌부 교체, 특검 개시 등 검찰 수뇌부, 검찰 조직 전체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건 무슨 대법원이요. 글쎄요. 정당에서도 이 정도의 문건을 만들지 않을 것 같은데 대법원이 검찰을 겨냥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최영선 의원님. 일단 법원이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제19 감싸기 그렇죠. 대책을 검찰이 이제 판사 비리를 수사하니까 예. 제19 감싸기 대책을 만들었다는 건데 예. 타겟을 잘못 골랐죠. 이것이 이제 이런 빌미가 된다면 예. 타겟이 검찰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주체는 예. 검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밝히고 싶겠죠, 검찰은 또. 근데 이제 최근에 사법농단 사건을 보더라도 예. 법원이 일관되게 예. 현직 판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안 내주고 있어요. 계속 그런 일이 좀 반복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빌미가 돼서 혐의가 있으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검찰이 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19 감싸기로만 할 게 아니라 네. 협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치를 한 겁니까? 뭐를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알려졌다 수준이지만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는 참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이번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딴판인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합니다. 보시죠. 신문 대 신문, 매일경제 대 한겨레 신문입니다. 매일경제, 소득주도 성장, 마이웨이다. 마이웨이. 어감이 좀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네요. 한겨레, 경제 악순환 끊는 일이다. 이거는 호평이군요. 신문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일단 매일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마이웨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성장 성과 기업이 누리고 투자는 안 한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야당은요. 소주방 3인 경질하라. 소주방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장하성, 김수현, 홍장표 3명을 말하거든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이렇게 소주방 3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야당 쪽 비판을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청와대 여당은 밀리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기사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직접 밝혀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을 전면 차단한 가운데 장하성 실장이 간담회를 열어 소득주도 성장 정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행 의지다. 그리고요. 야당의 비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을 소주방으로 지칭하면서 해임을 촉구했다. 야당 쪽의 비판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한겨레 신문은요. 이렇습니다. 여기 작은 부제가 있는데 여기에도 아마 평가가 좀 실린 것 같아요. 소득주도 성장 재확인 의미. 마이웨이와 재확인은 확실히 어감이 다릅니다. 장하성 소득 성장 비판의 작심 발언. 경제 악순환 끊는 일이다. 한국 경제의 현재 진단을 했는데요. 성장 성과 가계소득 연결 안 돼. 소득 불평등이 심해져 소비도 줄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재확인한 것은 경제 구조를 바꾸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 김철 교수님. 두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의도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경제 악순환을 끊는 그 의지가 이제 높아서 나온 현상 아닌가 싶어서요. 이번에는 그 한겨레에 이제 좀 손을 들어주고 싶고, 다만 이제 꼭 그런 정책적 의도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특정한 네이밍을 통해 가지고 고수할 것인가는 좀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득이 높아지려면 결국은 일거리가 생겨야 되는데
이 일거리가 지금이 현재 산업 구조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 혁신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따라야 되거나 혹은 앞에 나서야 예. 소득이 배가하는 거고 예. 또 소득이 배가한다도 내수를 살리려면 예. 뭔가 살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현재는 지금 스마트폰 이후에 뭐 살 거리를 만들어주지 못한 우리 내수시장 산업 구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지표만을 갖고 자꾸 이렇게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양식이 예. 과연 맞는가 싶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뭐 장하성 이제 정책실장께서도 그렇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보다는 예. 크게 우리 경제의 나갈 바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 속에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이게 좀 그런 길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또 서둘러 다다닥 또 이렇게 뭔가 자꾸 갈등과 싸움을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이라든지 민생의 불안 심리를 조장할 가능성 이런 우려도 사실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매일경제는 마이웨이라는 평가를 했고요. 한겨레 신문은 재확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단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예. 두드려가며 건너야 한다. 예. 뭔가 일을 조심스럽게 할 때 그 예.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민생을 다루는 경제를 다룰 때 당연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이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식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해가면서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정책이 국민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가면서 예. 계속 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점검을 해보니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예. 분배는 더 악화된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1년 동안 그렇게 정책을 펼쳤는데 예.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인상을 했고 예. 했더니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더니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가지고 분배가 악화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예. 장하성 실장이 어제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예. 분배가 악화됐으니 예. 분배를 우리가 하던 그 정책을 좀 더 강하게 가야 되겠다. 예, 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정말 국민들로서는 예. 납득하기 힘든, 동의하기 힘든 마이웨이 정책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장하성 실장의 설명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네, 김종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뭐 혁신 성장, 예. 공정 경제라고 하는 산발이 경제가 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 그다음에 혁신 성장은 김동연, 공정 경제는 김상조. 예. 이 대부분 다 관조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 자율성들을 전제로 해서 예. 정치적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예. 또 하나는 이런 경제를 추진할 때 소위 그 시민이나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가 계속 예를 들면 정당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내부적으로도 음. 관료들이 지금 태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뭐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고 나니까 기재부 같은 곳에서 100여 군데 현장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경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마존 공포라고 얘기하는데요. 클릭 한 번 하면 2시간 만에 예, 상품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럼 자영업 중간에는 거래가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장 경제 상황과 관료들의 내부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태업 형태들을 소위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반성에 기반해서 우리 정치적인 방향들이 옳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하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에서 동의할 수 있지만 내 말이 맞으니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원칙은 맞고 방향은 맞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네이밍을 하지만 성장 정책은 아니라는 건 거의 자인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더욱더 소득 성장 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이제 분배 악화를 근거로 드신 거거든요. 예. 근데 재분배 정책은 예. 이제 그 성장 정책은 아니다. 이걸 자인하신 게 된 거고 일자리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그 투자 운운하는데 기업의 투자 장려책은 다른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 제고는 사실 노동조합 등 이렇게 어떤 사적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제고해야 될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사를 좀 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런 어제 장하성 실장의 기자회견 있던 상황에서 청와대에서요. 차관급 인사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6명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소득 통계 논란 통계청장
빗나간 예보 기상청장 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장은요, 황수경 통계청장, 그리고 기상청장은 남재철 기상청장인데 어제 새로운 인물들로 바뀌었습니다. 취임한 지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네요. 관련 기사입니다. 지금 문제는요,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와요. 정부가 맞춤형 통계 주문 하나, 황수경 청장, 교체된 청장입니다. 황수경 청장 경질에 통계청이 부글부글이다. 부익부, 빈익부 심화 밝힌 가계 동향 조사 발표 후에 단행됐다. 통계청 독립성 훼손 우려다. 그리고 여기 후임인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소득 분배 전문가로 향후 소득 통계 생산이 강화되는 데 힘을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최근에 청와대가 이 통계청에 내놓은 이 소득 통계 때문에 굉장히 해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게 영향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네요. 자, 반면에요. 경향신문은요. 통계청장 1년여 만에 교체 그리고요. 새로 취임하게 되는 청장에 대해서 소득 분배 빈곤 분야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자, 김우철 교수님. 통계청장이 또 논란이네요. 이게 소득주도 성장 논란과 약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통계청의 이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분야를 전문적으로 이제 그 통계를 내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좀 떠나서 국가기구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 여기 이제 좀 주안점을 둬야 된다. 지금 정부 신뢰도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뭐 사법부, 뭐 검찰 다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한국의 권력기구나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은데 이 국가가 생산한 특히 중앙정부가 생산한 아주 중요한 지식이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면 사실은 소모적인 갈등을 계속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소득분배 빈곤 전문가다. 이 분야에 대한 통계를 주로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청 운영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그 방향을 좀 제시해 주기를 요구해야지 이게 지금 뭐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경질했다. 이런 부분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볼 문제는 또 아니다 싶습니다. 최영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부든 정치인이든 자기를 계속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치를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은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경제정책에 대해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은 경제지표와 통계입니다. 1년 동안 경제정책을 펼쳤더니 고용과 분배가 지금 악화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통계는 중립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통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통계를 잘못 내서 지금 경제지표가 잘못 나왔다. 내가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통계를 잘못 작성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통계청장들은 2분간 했는데 2년간 했는데 1년 그렇죠. 만에 임기를 뭐 좀 짧게 한 편이 되네. 경질한. 좀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네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교권 수호, 적폐 청산, 정치판 닮아가는 조계종이다. 교권 수호 대회, 승려대회 동시에 열려서 대립했다. 이런 사진의 모습이다. 마치 정치권 같다. 이런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